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총리님, 먼저 슬라이드 한 3개를 먼저 보시죠.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산업활동 3대 지표입니다.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는 역대급 마이너스 8.9%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관리체제에 있었는데 그 IMF가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작년에는 한때 2.7%까지 예측을 했다가 올해 초에는 1.5% 그리고 얼마 전에는 1.4%로 또 낮춰 잡았습니다. 반면에 세계 경제는 2.8% 4월에 예측했다가 3.0%로 상향 예측하고요. 미국, 일본 역시 상반기에 했던 예측치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봐주십시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즉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됐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소득들이 감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한덕수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희는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 놓고 재정 확장이라든지 금융 완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이나 이런 그 재정 쪽에서 국가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쪽에 역점을 두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금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10%까지 올라갔다가 구라파나 미국의 경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3% 정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따르는 그런 그 식량, 기타 원자재 이런 그 값에 영향받은 바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과 재정과 이런 측면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또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개혁 또 3대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좀 더 지속적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 중에도 어폐가 다르고 모순되는 말씀이 계십니다. 3고 현상은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주의 환경이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고 코로나 사태도 세계가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만 하반기에 이렇게 낮춰잡는 그러한 혹독한 평가를 받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선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재정 상황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에 4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가 지금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옛날처럼 이렇게 지출 위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일본에 비하면 올해의 성장 전망은 일본하고는 비슷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민간 소비가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촉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 안 하고 왜 국민들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를 하십니까? 정부는 내년도 예산은 2.8%로 최근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선거의 해에 이렇게 재정 지출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위해서는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제가 묻는 말씀은 왜 국민들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이 또 우리의 금융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몇 년 동안에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느긋하게 경제정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약 요인에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정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긴장되고 정말로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거덜내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율이 1%포인트가 되더라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거는 경제를 최대한 경제 논리대로 운영하겠다 하는 비장한 저는 대통령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단기적인 정치적인 편의성, 이러한 그 단기적인 성과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근본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아주 굉장히 강한 통치권자로서의 의지를 보이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대통령은 비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실물 경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그렇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장해서는 안 된다. 금융정책은 금융정책, 재정정책은 재정정책, 나름대로의 조정과 통합, 조율이 필요하다.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과거 참여정부 국무총리 할 때의 철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는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누가 근무를 했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은 아마 의원님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1대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님이셨습니다. 2대 경제부총리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셨습니다. 3대는 제가 했습니다. 제4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했습니다. 모두 다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철학 체계를 가진 그러한 부총리들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밑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저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하나도 제 개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재정 그리고 안정적인 거시 경제정책의 운영, 그러면서도 미시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한덕수와 지금의 한덕수는 다르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거덜내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선방 그 자체였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 엄혹한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이 마이너스 4%, 5%에 가까운 역성장을 했으나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0.7%로 선방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AA 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천억 불을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증가 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 파탄,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127.1%, 일본은 256.2%, OECD 선진국은 12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러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 정책 운영의 결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상황에 저는 달해 있었고 바로 그 상황을 대통령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400조 정도의 부채가 늘었고 이러한 그 부채의 증가에 따라서 IMF나 모든 세계의 경제 국가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들에서 한국의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대로 가면 이러한 그 평가를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정이 그런 확장적 여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의 틀은 국제적으로 고화가 되는 국제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그런 경제가 돼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 경제 운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성장의 어두운 면입니다. 그 어두운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여간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이거는 대외적으로 또 우리 국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또 이러한 평가는 바로 우리의 외환 사정의 문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부채와 우리를 비교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제1 97년도 아시아 경제 위기를 겪을 때의 우리의 국가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은 11%였습니다. 11%였기 때문에 169조라는 차입을 해가면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는 결국 세계의 기축 통화입니다. 누구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기축 통화 반열에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화폐에 대한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수용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채를 그렇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체로 현 정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과 국가의 대한민국의 자존성을 현격히 훼손해 가면서 우리는 아직 그런 힘이 못 돼. 우리는 아직 일본의 경쟁 상대국이 못 돼. 미국은 하물며 더해. 왜 이렇게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고지것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약한 존재로 치부를 합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의원님, 이해돼요? 약한 측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통화의 국제적인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 그 반열에 못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시경제 또는 미시경제 운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치 그 세계적인 그러한 기축통화 반열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우리가 재정의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점을 조심하는 거죠. 어느 정부가, 어느 정치인이 돈을 많이 쓰고 마음대로 쓰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그러한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하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요구를 우리 국민께 드리면서 정부도 같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역시 비련하게 짝이 없는 대한민국이네요. 총리님 앞에서는. 대한민국의 존재가. 들어보세요. 네. 미국이 지난번에 정부 부채로 인해서 디폴트 위기까지 간 적이 있죠. 그거는 국내 디폴트죠. 그렇습니다. 네. 신용등급도 한 단계 강등된 거 아십니까? 그거는 국가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된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이제는 한국의 대외 신용도를 더 이상 부채를 그러한 빠른 속도로 지난 몇 년도의 속도로 증가시키겠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IMF나 국제신용기관들의 경고였습니다. 바로 그 경고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재정의 긴축 그리고 국제적인 금리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금리도 올려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국민과 정치권과 정부가 정말 한마음이 돼서 이제는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거를 비난하고 또 다른 대안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은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는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343조쯤 될 겁니다. 그리고 50조 정도의 잉여 2월을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그 보상을 했지요. 그 팩트는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호 부총리가 상저하고다. 그렇게 대한민국 경기를 진단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경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도체 그동안에 수출에 있어서 가장 제약 요인이었던 반도체가 다소 최저점을 찍고 이제 다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락다운을 풀고 올해 1월서부터는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또 대외적인 그러한 관광도 단체 관광도 풀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은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통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나 전가의 보도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보수 정부가 써왔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한민국이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야 할 국가냐? 제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총리께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업,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세계의 최고입니다. K-팝 최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 최고, 최근에 우리의 방위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세계에 있어서의 수용성 이것이 또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대로 부채를 늘려서 우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접점이 생기지 않네요. 총리께서 혹시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민간 분야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또는 인터뷰 내용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1.4%는 고사하고 1.2%, 1.3%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진단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건 추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그런 진단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일방적인 얘기죠. 우리 종합적으로 경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성장률 하나만 봐야 될 것은 아닙니다. 성장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용시장의 실업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업률은 지금 2.7%로 지난 7월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시장은 핫합니다. 빈 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청년들의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의 이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성장과 재정의 안정성과 금융의 안정성, 그리고 실업률, 또 그리고 청년 실업률, 저희는 6%입니다만 물론 뭐 구라파나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낮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전문가들과 총리님의 생각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몰아붙이면서 경제에 관해서는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민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합니다. 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리오프닝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몰아붙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중국의 고위층과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런 대화를 합니다. 중국 측에서는 대한민국은 중국에 가까운 나라다. 그리고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그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잘 교류하자.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중국이라는... 총리께서 총리가 되신 이후에 중국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중국 방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기재부 장관이 중국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기재부 장관은 아마 올해 연내로 갈 것으로 아직 못 예상되고요. 갔죠? 제가 미국은 중국과 그렇게 척을 지고 갈등을 유발하지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기재부 장관 등이 다 중국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고위층들과 상의하고 토론하고 딜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외교부 장관도 중국에 갔고 제가 또 전화로 제가 통화도 하고. 말씀은 총리님과 기재부 장관이 간 적이 있느냐는 아니, 더 중요한 거는요. 작년 11월 달에 시진핑과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원 오브 데미지요. 그 후에 에이펙 총회에 가서 시진핑 수석을 만났습니다. 주석을 만났더니 첫 마디가 지금 방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왔다. 대단히 유익했다. 좋은 만남이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비슷한 톤으로 우리 한중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또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거기에 부주석, 한정 부수석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차별을 하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상호 간에 고위급 교류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세수 추계는 기재부, 한국의 정부의 역량과 능력을 체크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세수 예측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43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만큼 우리의 재정은 절박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세수 예측을 잘못한 거, 과거에는 과다 세입을 예측을 했죠. 지금은 세수 결손입니다. 집행해야 될 내역은 국민들께 공개됐는데 집행해야 될 세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용이 없으십니까? 저는 기재부로서는 최대한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세수를 예측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우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도 더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이 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근검 전략하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이 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더 절실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핍박해진 서민 경제,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죠? 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러한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출을 더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외국에서 우리를 보고 IMF가 이번에도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한 가장 큰 요인은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그래도 재정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재정 준칙에 관한 법률도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머니와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머니에만 들어갑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들어가죠. 기업들에 들어가죠. 그러나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 총리께서 인정하는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어요. 재정 지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의원님의 절실한 국가에 대한 그런 걱정, 또 국가에 대한 이런 국가를 국민으로 바꿔주십시오. 국민에 대한 걱정입니다. 네,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에 도와주신다면 그거는 재정을 확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 전체에게 더 높은 물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의 그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는 한덕수 국무총리답지 않은 표현까지 써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내년도 R&D 예산, 지난 33년 동안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R&D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무려 16.2%, 5조 2천억 원이 깎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대전의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R&D 예산의 43%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자들,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다 현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신 그 미래 세대, 청년 세대는 R&D 예산에 관해서는 예외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량으로서의 10%가 있는 것이 더 미래 세대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냐, 10%는 줄었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의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쪽으로 잘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가 줄었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기술력과 혁신의 이런 그 동의는 결코 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과기부 아마 괜찮습니다. 나와 계시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총리님, 이쯤에서 제가 생각나는 경구가 있는데 쓰면 아마도 비속어라고 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참아 못 쓰겠습니다. 무슨 신나락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 안 됩니다. 만약에 저작거리에서 그런 표현했으면 무슨 그런 말씀 하느냐고 호된 면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경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R&D 이 자금의 효율적 집행,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그동안에 제시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소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제가 좀 알잖아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중에 성과를 낼 단기 R&D 과제만 예산 지원해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바로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예,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나 이 R&D를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십니다. 급속하게 늘리시면서 이 프로젝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간 R&D
이 자금을 지원받는 그 숫자가 거의 몇천 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R&D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다 성공해 놓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았다는 증거거든요. 이제는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하고 이거를 과학계와 정부와 또 국제과학계와 협력해 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기술력과 그리고 혁신 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과기부로 하여금 더. 자, 제가 아는 한덕수 국무총리 참여정부 때부터 마지막으로 한번 호소드립니다.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했는데 그 재정 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 원, 20조 원, 아니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정말로 눈꼽만치도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증가율은 2.8%지만 이러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에 밑바탕을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 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 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년도, 다음 년 회계년도 보십시오. 무려 재정 지출의 증가율이 8%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내년 예산 2.8%포인트, 물가 지수를 감안하면 긴축입니다. 완전한 긴축입니다. 미국은 8%, 그리고 재정 적자 올해 내년 6%, 6.8%.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 6.3%포인트 지출 증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35조엔, 무려 한국 돈 35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구석이 요맨침도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의 국채 발행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2020년 우리 코로나가 났을 때 모든 나라가 재정 지출을 늘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딴 나라들은 대부분 그 다음 해부터는 재정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늘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재정에 대한 그래봤자 국제사회의 50%입니다. 경고를 해온 겁니다. 그래봤자 50%입니다. 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향이라고 할까요? 변절이라고 하기에는 제 인격이 허락하지 않고 전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재정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더 치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해야 된다. 누구 말씀입니까? 우리 대통령님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네. 2007년 한덕수 참여정부 국무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재정 지출을 해서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4명의 경제부총리는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하고, 그런 점에서는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내 경제부총리의 일치된, 일관된 경제정책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청입니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 한 번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로 야무진 충고 한번 하고 내려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낮추고 반대로 하위 20%에 대한 지원은 국민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라는 놀라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지출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삶에 핍박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국가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간 시장의 자율성, 혁신만을 강조할 뿐이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가 국민들께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선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